노년에는 자식들과 가까이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와 자식이 가까이 살아야 정이 돈독해지고 서로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3 김선자 가명 씨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아들 부부의 아파트 바로 앞집, 그러니까 현관문이 마주보는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따뜻한 배려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앞에 살기 시작하자 너무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친정 뒤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집이 결국 내 노년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린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자식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쯤 냉정하게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선자. 올해 63입니다. 남편은 70이고요. 우리는 젊은 시절 둘 다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급여 덕에 수십 년간 알뜰살뜰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진 않았어도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먹고 아플 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돈은 모아뒀죠. 그렇게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이 현금으로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의 자존심이자 늙어서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 남겨둔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30 중반이 된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로 일하고 있죠. 제 힘으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사 모든 게 완벽할 순 없나 봅니다. 며느리가 제 가슴에 늘 얹힌 돌덩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조건도 좋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일 잘하는 건 나무랄 데가 없죠. 하지만 시집온 첫날부터 며느리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이해해 보려 애썼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매번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들 집에 밥이라도 먹으러 가면 며느리는 저와 남편에게만 꼭 일회용 수저와 종이컵을 내주었습니다. 위생 때문이라는데 정작 본인들은 예쁜 도자기 그릇과 유리컵을 쓰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와 우리 사이에는 일회용 젓가락만큼의 얄팍한 정조차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주는 또 어떻고요? 아이가 막 걸음마를 뗄 무렵 할머니로서 얼마나 안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손을 뻗을라치면 며느리가 잽싸게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손 안 씻으셨죠? 혹은 바깥 먼지 묻어서 안 돼요. 말은 점잖게 하지만 그 눈빛에 서린 경계심은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 속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친정엄마가 손주를 볼 때는 전혀 싫은 내색을 안 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보물이고 시댁 식구는 세균 덩어리란 말인가요? 속이 문드러졌지만 남편은 애들이 요즘 다 저렇다더라. 우리가 참 잘하며 말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비추고 평소에는 방해되지 않게 우리끼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손주는 부산에 사는 사돈어른, 친정엄마 이 봐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돈어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식당일이며 허드렛 일을 하며 홀로 며느리를 의사로 키워낸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그 노고는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은퇴했으니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엄마가 봐주시는 게 편해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편하다는 핑계였죠. 우리는 고마운 마음에 매달 100만 원씩 사돈 어른께 수고비를 챙겨드렸습니다. 사돈은 몇 번 사양하다가 결국 받으셨고요.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람 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 어른이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죠. 사돈이 쓰러지자 당장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졌고 그제야 아들 부부는 우리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진짜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당직 일정이 꽉 차서 도저히 짬이 안 나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실은 당연히 부모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주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어댔습니다. 할머니 싫어. 왜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하며 소파를 뒹구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다 어른들이 만든 결과죠. 며느리는 아이밥 먹이는 법, 재우는 법만 간단히 일러주고는 오늘 당직이라 좀 자둬야 해요 라며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밤새 울다 지쳐 기침을 해대고 물 한 모금 안 마셨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우리 부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애 잡겠다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야, 애가 너무 운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무슨 수라도 내야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참으세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후 늦게야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아이를 보며 며느리도 찔리는지 제가 사직하고 애나 볼까 봐요 라고 툭 던지더군요. 남편과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얘야, 너희 대출금이며 생활비는 어쩌고 그게 무슨 소리냐. 직장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집 앞집 최씨 할머니네 이민 가신다고 집 내놓으셨대요. 엄마가 그 집 사서 이사 오시면 어때요? 문만 열면 바로니까 애도 적응하기 쉽고. 남편은 바로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노후 자금을 집에 다 쏟아부으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채기를 박았습니다. 저 둘째 가졌어요. 어차피 애들 되면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잖아요.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남편 말이 맞습니다. 그 3억은 우리 목숨값입니다. 하지만 우는 손주와 배 불러올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집값 모자라는 건 너희가 좀 알아봐다오. 이 한마디가 제 노년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집 아파트 가격은 12억 5천만 원. 우리 살던 옛날 아파트는 위치가 안 좋아 몇 달 만에 겨우 9억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금매로 깎여서요. 부족한 돈을 메우느라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고 평생 모은 현금 3억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남은 건 고작 비상금 몇 천만 원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거 우리 묘지 사는 거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가족이 함께 살면 행복하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상황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던 아들 부부가 매일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일이 너무 많아서 밥도 못 먹었어요.
가는 길에 들러서 먹을게요. 어머님, 저녁 좀 넉넉히 해주세요.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요리 못해요. 처음엔 반가웠지만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노부부 둘이 먹던 단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입맛, 까다로운 손주까지 매일 국 끓이고 반찬 서너 가지를 새로 만드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장보고, 다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빨래와 청소였습니다. 엄마, 가까우니까 우리 빨래도 같이 좀 돌려주세요. 아빠, 우리 집 거실이 너무 더러운데 좀 도와주세요. 말은 힘드시죠? 하면서도 표정은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은퇴한 노부부가 아니라 돈 한 푼 못 받는 전속 파출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며느리네 산더미 같은 빨래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는데 그 쭈글쭈글한 손이 젖어 있는 걸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양반이 늙어서 자식집 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요. 결정타는 홈캠 CCT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이 안전 때문에 설치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거실, 부엌, 베란다, 심지어 우리 안방 입구까지 설치된 겁니다. 화장실 빼고는 사각지대가 없었죠. 며느리는 근무 중에도 수시로 핸드폰으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장을 보고 와서 짐도 못 푼 채 손주가 보채는 통에 블록놀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밖에서 오셨으면 손부터 씻으셔야죠. 애 면역력 약한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 순간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민망함, 분노,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남편은 말없이 화장실로 가서 손이 벗겨질 정도로 씻고 또 씻었습니다. 내 돈 12억을 주고 내 평생 모은 3억을 보태 산 내 집에서 나는 숨 쉴 자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남편이 담배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빨래 소리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편하게 해주겠다는 그 결정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투자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3대 가족이었지만 실상은 체면으로 유지되는 쇼윈도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우리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아침 6시부터 손주 아침밥, 등원 준비, 저녁 준비, 목욕시키기.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해서 바닥에 떨어진 손주 머리카락을 보더니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기 안 돌리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애가 놀다 보니 빠진 건데. 변명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집안 곳곳에 달린 CCTV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걸요. 아, 내가 늙어서 주책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앞집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건 우리가 아니라 부모를 도구로 쓰는 자식들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자, 우리 딱 2년만 참읍시다.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 이 집 팔고 떠납시다. 어디로요? 제가 묻자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남해나 저기 밑에 따뜻한 시골로 갑시다.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우리 이제 남 눈치 그만 보고 우리끼리만 삽시다. 남편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미쳤지. 노후 자금 다 털어서 감옥을 샀어.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는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좀 넉넉히.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애미야, 내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요리를 못하겠다. 너희끼리 시켜 먹든지 해라. 전화기 넘어 당황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국수 한 그릇씩 삶아 먹었습니다. 김치 하나 넣고 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역시 우리 둘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 저는 아들에게도 선언했습니다. 손주 학교 가면 우리 이사 갈 거다. 저기 남쪽으로 갈 거야. 아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 산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편하겠지. 우리는 하나도 안 편하다. 너희 편하자고 우리 뼈골 빼먹는 짓 이제 그만하련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라는 명분 아래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마저 자식의 연료로 태워버릴 순 없습니다. 돈은 나를 지키는 방패고 체력은 나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걸 자식의 편의를 위해 탕진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남쪽 마을의 작은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당에 상추도 심고 닭도 키우며 살 겁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식들의 호출 대기조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겐 천국일 테니까요. 제가 63세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가족 간의 정칭은 거리가 만들어준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족쇄가 되고 적당히 멀어져야 서로가 애틋해집니다. 친정엄마처럼, 시부모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진짜 존중입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겁니다. 자식을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년에 자식과 가까이 사는 것,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족쇄일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식에게 헌신하다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식이라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집 누가 뭐래도 내 거다. 아무도 넘보지 마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제가 잘 타이르고 데리고 나갈게요.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때로 약해질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욕심이 과했어요. 제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게 마음 푸세요. 그 말 한마디에 얹혔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짐을 날랐고 며느리는 억울하고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가마. 저는 웃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주를 보러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났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아침 햇살이 탁자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자사오차, 주전자를 꺼내 보이차를 우렸습니다. 그윽한 차 향기가 집안을 채우자 비로소 집이 주인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자유로운 나의 공간. 도우미 이모님이 오셔서 텅 빈 거실을 보더니 웃으시더군요. 오, 여사님, 정말 결단력 있으세요.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승리감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은 빨리 잘라낼수록 서로에게 좋다는 걸 말이죠. 저는 올해 65입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있고 통장에는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고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0억짜리 집이 저를 지켜주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낳았으니 짠하고 며느리는 얄미워도 식군이 참았고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봐줬습니다. 하지만 내가 뒤로 물러날수록 그들은 그걸 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등을 대주는 꼴이었습니다. 이번 비밀번호 사건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명백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당신은 늙었으니 이제 물러나시오. 라는 선전포고였죠. 그들이 아기를 가지고 그랬든 아니든 부모의 것을 당연시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폭력입니다. 저는 그들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안식처이지 자식들의 자산 증식 도구가 아닙니다. 제 연금은 40년 노동의 대가이지 자식들의 용돈 주머니가 아닙니다. 일주일 뒤 아들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없이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을 들고서요. 마치 혼날까봐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화나셨어요? 그날은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식탁에 마주 앉아 갈비탕을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야,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우리 새빵살이 할 때 네 아빠는 빚 갚으려고 새벽 인력 시장 나가고 나는 야근하고 들어와서 빨래하고 그때 우리 소원이 뭔지 알았니? 내 집 하나 갖는 거였어.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아들은 묵묵히 수저만 움직였습니다.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이다. 내 처는 쉽게 말할지 몰라도 너는 알지 않니? 네, 알아요, 어머니.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 집은 집이고 정은 정이다. 섞지 마라. 그리고 너도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라. 아내에게 휘둘리지 말고 네 가정을 네 힘으로 건사해.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심할게요, 어머니.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갈비탕의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니 마음까지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방에서 풍기던 그 따스한 냄새 같기도 했고요. 너희 그 집 전세 줬던 거 다시 들어가니 살만하니? 제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들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뭐, 좁긴 해도 마음은 편해요. 사실 아내가 처음엔 좁다고 투덜거렸는데 제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우리
분수껏 살자고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그릇을 닦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을 겁니다. 아들을 보내고 다시 자사오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마지막 보루,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넘겨주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사람의 정칭도 중요하지만 뼈대구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투지 않는 건 수양이지만 내 것을 지키는 건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남은 날들마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비밀번호 사건은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 집은 내 것이다. 내 돈도 내 것이다. 내 인생도 내 것이다. 효도는 돈과 집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이 집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남은 날들 당신 목까지 나를 위해 멋지게 살아볼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다 물려주고 뒷방으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요. 하지만 그날이 닥쳐보면 압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물러서는 걸 관용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물러서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며느리가 몰래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민자 씨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며 노후를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넘기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노년의 가족관계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눠보세요. 그럼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